불과 며칠 사이에 서태평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나라들은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을 하나의 익숙한 압박 방식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군함이 아닌 듯 보이는 선박이 바다의 경계선을 시험하고 전면전으로 번질 정도는 아니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공중 접근이 반복되며 상대의 반응 속도와 의지를 조금씩 깎아내리는 방식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흐름이 예상 밖의 지점에서 끊겼습니다. 일본 남서부 해역에서 벌어진 한 차례의 단속과 그 직후 이어진 공중 대치가 단순한 현장 충돌을 넘어 이 지역의 대응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처럼 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한 척의 선박과 몇 대의 전투기가 등장한 짧은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조금만 넓혀보면 이번 장면은 누가 먼저 물러서고 누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나가사키현 인근 해역이었습니다. 이 바다는 조용해 보이지만 오래전부터 긴장이 축적되어 온 공간이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 해역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불법 활동을 하는 선박을 포착했고 통상 절차에 따라 정선을 요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히 볼 수 있는 해상 단속의 흐름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선박은 호출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높이며 현장을 벗어나려 했고 그 순간 상황의 성격은 달라졌습니다. 단속은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의도적인 회피에 대한 대응으로 전환됐고 일본 측은 더 이상 경고만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추적은 길어졌고 긴장도는 높아졌습니다. 결국 일본은 선박을 제압하고 선장을 체포했습니다. 이 장면이 주목받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다 위에서 선을 넘는 행동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선박이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어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늘날 동아시아의 바다에서 민간 외형을 띤 선박은 더 이상 순수한 생계수단으로만 해석되지 않습니다. 특히 영유권과 관할권, 해상 통제권이 민감하게 맞물린 구역에서는 민간과 공권력, 경제활동과 전략행동의 경계가 의도적으로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회색지대 전술이 힘을 발휘합니다. 군사충돌로 규정되기에는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민간활동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방식으로 상대의 대응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번에 보여준 태도는 이런 모호함을 더 이상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민간의 외피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이 묵인되지는 않으며 법적 경계와 해상 질서를 침범하면 실제 제지와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한 척의 배를 멈춰 세운 일이면서 동시에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심리적 공식을 흔든 장면으로 평가됩니다. 이 변화는 바다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상 사건의 충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공중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됐습니다. 한국 서부의 오산 기지에서 출격한 미국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 사이의 짧은 대치는 시간만 놓고 보면 매우 짧았지만 그 상징성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의 공중 공간은 오래전부터 민감한 중첩구역으로 인식되어 왔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압박하는 비행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상황이 대체로 경고와 접근 그리고 일정 거리 유지 속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응의 톤이 달랐습니다. 미국 측의 반응은 빠르고 단호했으며 상대가 주도권을 쥐기 전에 먼저 공중 질서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가 더 오래 머물렀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먼저 상황의 규칙을 설정했는가에 있습니다. 공중 대치에서 선제적으로 위치를 잡고 압박의 리듬을 끊어내면 상대가 오랫동안 활용해온 심리적 우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중 장면은 해상 사건과 분리해서 보기 어렵습니다. 바다에서는 민간 외피를 쓴 선박이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신호가 나왔고 하늘에서는 민감한 중첩구역에서의 압박 비행이 자동적으로 우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결국 두 사건은 하나의 공통된 변화를 가리킵니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는 모호함을 이용해 조금씩 공간을 넓혀가는 방식이 반복돼 왔지만 이제는 그 모호함을 인정하지 않고 법과 억제의 언어로 다시 선을 긋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해상 조치와 미국의 공중 대응은 각각 별개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회색지대의 가장 큰 무기는 상대를 망설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바로 그 망설임을 줄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며칠간의 장면은 단순한 우발적 충돌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쪽은 오랫동안 익숙했던 압박 방식을 계속 밀어붙였고 다른 쪽은 더 이상 예전처럼 수동적으로 관찰만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행동으로 드러냈습니다. 바다에서는 추적과 체포가 있었고 하늘에서는 즉각적인 대치와 차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장면은 모두 같은 질문을 남깁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대응의 강도와 속도가 달라졌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장 장면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본이 어떤 위협을 더 이상 주변적 문제로 보지 않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역 안보의 기준선이 어떻게 다시 그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 척의 배나 한 번의 출격이 아닙니다. 더 큰 변화는 이 지역의 국가들이 압박을 받아들이는 방식보다 압박에 되돌려 응답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서태평양의 다음 장면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해상 추적이나 일시적 공중 대치로만 보면 전체 흐름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다와 하늘에서 연이어 나타난 장면은 결국 하나의 더 큰 구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지배해온 회색지대 전술의 작동 방식입니다. 회색지대 전술은 전면전과 평시의 중간 지점에 머무르며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노골적인 침공이나 공식적인 군사 충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민간 활동이나 우발적 접촉으로 치부할 수도 없는 행동을 반복해 상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무력을 드러내기보다 경계선을 흐리는 데 있습니다. 상대가 강하게 대응하면 과잉 반응처럼 보이게 만들고 반대로 약하게 대응하면 조금씩 더 깊숙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색지대 전술은 단순히 현장을 흔드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정치적 의지와 법적 해석, 군사적 반응 속도를 동시에 시험하는 장기전의 성격을 뽐니다. 바다에서는 이 방식이 특히 효과적으로 작동해왔습니다. 군함이 아니라 어선처럼 보이는 선박, 단속 대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단적 행동으로 공간을 장악하는 움직임, 충돌 직전까지 가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경비 체계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패턴이 반복되면 현장 대응기관은 늘 같은 딜레마에 놓이게 됩니다. 너무 약하게 나서면 관할권이 흔들리고 너무 강하게 나서면 외교적 부담이 커집니다. 결국 회색지대 전술은 물리적 충돌보다 심리적 마모를 노립니다. 상대가 매번 판단을 유보하게 만들고 한 번의 큰 승리보다 작은 후퇴를 여러 차례 누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나가사키 인근 해역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이 모호한 공간을 더 이상 중간지대로 남겨두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선박이 민간의 외형을 띠고 있다는 사실보다 실제 행동이 일본의 해양 질서와 법적 관할을 침범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속 강화가 아니라 회색지대 전술의 핵심 기반인 모호함을 줄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도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투기가 급접근하고 방공식별구역 인근에서 긴장을 높이는 행동은 공식적인 교전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충분한 정치적 압박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상대는 매번 출격 비용과 긴장 관리 부담을 떠안게 되고 동시에 위기 관리의 실수 가능성도 커집니다. 결국 공중의 회색지대 전술은 하늘의 주도권 자체보다 상대의 피로와 긴장도를 누적시키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변화는 그 피로 누적의 흐름이 예전처럼 한쪽으로만 흘러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빠른 대응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 과시가 아니라 공중에서의 심리적 리듬을 먼저 끊어낸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공중 공간의 성격을 규정했는지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회색지대 전술은 상대가 망설일 때 가장 강해지는데 망설임이 줄어들고 대응이 자동화되기 시작하면 그 효과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변화의 본질은 중국의 행동 그 자체보다 주변 국가들이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애매한 상황에서 대체로 조심스러운 해석이 우선했다면 이제는 애매함 자체를 위험 요소로 보고 더 빠르게 선을 긋는 쪽으로 무게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에서는 체포와 압수의 형태로 나타나고 하늘에서는 즉각적인 차단과 압박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사건은 단지 특정 국가가 강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회색지대 전술을 둘러싼 규칙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한동안 이 전술이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상대가 법과 외교, 군사 사이에서 항상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 선례가 만들어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번처럼 민간 외형의 선박도 실제 행동에 따라 강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민감한 공역에서의 압박 비행도 즉각 제지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앞으로 같은 방식의 접근은 훨씬 더 큰 비용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일본 내부의 안보 인식 전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특정 인물의 강한 이미지보다도 일본이라는 국가가 위협을 해석하는 틀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전후 질서 속에서 군사적 자제와 법적 제한을 국가 정체성의 일부처럼 유지해왔습니다. 평화헌법이라는 제도적 구조와 전후 사회가 형성한 정치적 감수성은
일본이 지역 안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깊게 스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일본의 기본 태도는 직접적인 군사적 표현보다 신중한 경계와 동맹 의존, 그리고 단계적 대응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중국해와 대만 해협, 남서제도 주변의 긴장이 누적되면서 일본 내부에서는 기존의 자제만으로는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수년간 쌓인 위기인식의 결과입니다. 주변 해역에서 반복되는 압박, 공급망과 기술 안보 문제, 대만 유사시가 곧 일본의 생존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결합되면서 일본은 방어를 더 넓은 개념으로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의 새로운 안보 기조가 힘을 갖습니다. 예전에 일본이 문제가 발생한 뒤 반응하는 국가였다면 지금의 일본은 문제가 위기로 자라나기 전에 억제의 신호를 보내려는 국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증액 논의가 빨라지고 남서 지역 방어와 장거리 대응 능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자위의 개념 역시 단순한 본토 방어를 넘어 해상 교통로와 인접 지역의 안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군사 대국화만을 선택했다는 뜻이 아니라 위협을 대하는 기준선이 이전보다 훨씬 앞당겨졌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 공격이 시작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징후가 구조적으로 반복될 때 그 자체를 억제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가사키 인근의 해상 조치가 상징적인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현장 단속의 성공이 아니라 일본이 이제 회색지대 위협을 더 이상 참고 견디는 대상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본다는 인식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중국 입장에서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회색지대 전술은 상대가 법적 제약과 정치적 조심성 때문에 늦게 움직일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일본이 제도와 여론, 전략 개념을 모두 재정비하며 더 빠르고 명확하게 반응할 준비를 갖추면 과거에 유효했던 압박의 공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일본의 변화는 일본 혼자만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이 더 선명한 안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면 미국과의 역할 분담도 달라지고 주변 국가들의 위기인식도 함께 조정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단순히 일본이 강하게 나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모호함을 무기로 삼아온 회색지대의 세계에서 일본이 그 모호함을 줄이는 쪽으로 국가 전략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지금 서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안보 전환이 경제적 압박과 지역 연쇄 반응 속에서 어떻게 더 큰 구조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 전환이 더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것이 군사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경제와 외교의 흐름까지 함께 바꾸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중국은 군사적 압박만이 아니라 경제적 영향력 역시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해왔습니다. 무역, 관광, 소비, 공급망, 문화 교류 같은 비군사적 수단은 겉으로는 평화적 관계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긴장이 높아질 때는 상대를 압박하는 도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는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상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데 부담을 느껴왔고 그 부담 자체가 외교적 억제력으로 작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흐름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과거에는 상당한 파괴력을 가졌던 이 경제적 압박이 이제 예전만큼 절대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 공급망 다변화와 생산기지 분산, 핵심 산업의 리스크 분산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외부 압박이 들어왔을 때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과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안보 전략의 연장선입니다.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외교와 안보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특정 시장에 대한 지나친 집중을 줄이면 국가가 전략적으로 더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번 사안에서 일본이 보여준 강경한 해상 조치가 더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 보복이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구조였다면 현장의 대응은 지금보다 훨씬 조심스러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여러 해에 걸쳐 생산 거점을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으로 분산시키고 전략산업에서 리스크를 나누는 방향으로 움직여왔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압박이 들어오더라도 곧바로 정책 후퇴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다에서의 단호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경제적 완충 장치가 함께 작동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는 매우 불편한 변화입니다. 경제적 압박은 상대를 직접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부 불만과 정치적 부담을 키울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관광 제한, 소비 위축, 수입 규제, 기업 심리 압박 같은 조치는 전면적 충돌 없이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상대가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을 때 가장 강력합니다. 일본처럼 미리 위험을 분산하고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 대비를 해온 경우에는 압박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정책 변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강한 압박은 역설적으로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더 빠른 구조 전환의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바로 그 흐름이 읽힙니다. 중국이 경제와 외교의 부담을 통해 일본의 속도를 늦추려 했다면 결과는 반대로 일본이 더 빨리 자율성과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맞대응이 아니라 압박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일본 한 나라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 국가가 외부 압박을 견디며 더 강한 안보 태세를 갖추기 시작하면 주변 국가들도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자신의 계산법을 바꾸게 됩니다. 대만은 일본의 더 분명한 태도에서 정치적 신호를 읽게 되고 미국은 지역 내에서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파트너를 얻게 됩니다. 호주와 같은 국가들 역시 군사협력과 정보 공유, 연합억제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나가사키 인근 해역에서 끝나는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전체의 연쇄 반응을 촉발하는 출발점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가 회색지대 압박에 더 명확히 선을 긋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들도 그 선을 기준으로 정책과 태도를 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처럼 개별 국가를 하나씩 흔들며 양보를 이끌어내는 방식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서태평양의 새로운 균형이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전략적 모호함이 일정한 안정장치처럼 여겨졌습니다. 누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분명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긴장을 관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긴장이 누적되고 회색지대 전술이 반복될수록 모호함은 오히려 상대에게 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흐름은 그 모호함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핵심 구간에서는 더 분명한 억제 신호를 보내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상 조치, 미국의 공중 대응, 그리고 주변국들의 연쇄적인 안보 인식 변화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애매한 반응만으로는 현상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법적 경계는 더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현장 대응은 더 빨라지며 동맹과 협력의 밀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예전처럼 모호함을 활용해 주도권을 넓히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만든 압박 구조 때문에 주변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이 남기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척의 선박이 납포되고 몇 대의 전투기가 공중에서 대치한 사건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변화는 오랫동안 서태평양을 지배해온 압박의 방식이 이제 점점 더 빠르게 저항과 차단에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이번 대응을 통해 해상 질서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고 미국은 공중에서의 대응 속도와 억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대만과 호주, 더 넓게는 지역 전체의 안보 계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일관된 기준과 더 준비된 대응 체계를 갖추느냐일 것입니다. 지금 서태평양에서는 바로 그 기준선이 새롭게 그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일시적인 긴장으로 끝날지 아니면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분기점으로 기록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 이후 많은 국가는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이 지역을 보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바다와 하늘에서 벌어진 짧은 장면은 단지 현장의 충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규칙이 이 지역을 움직이게 될 것인가를 둘러싼 예고편에 가깝습니다. 회색 지대의 압박이 계속될수록 그에 맞서는 억제의 언어도 더 직접적이고 더 정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 속에서 일본은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지역 안보의 흐름을 실제로 움직이는 핵심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균형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더 큰 충돌을 막기 위한 마지막 경고일까요? 여러분은 이번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서태평양의 규칙은 정말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